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 기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그 베토벤과 바그너 작곡가별로 음악 기행 시간을 만들어 봤고, 이번 시간에는 도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잘츠부르크, 비엔나, 물론 이제 밀라노 근교의 도시들 그렇게 하고, 비엔나에서는 아마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몇 음악가만 골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밀라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밀라노에서 뭐 여러 음악가들이 활동을 했지만 특히 이제 베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라노는 이태리에서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상업, 공업, 금융은 1위로 되어 있고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처음 선포한 그런 도시였죠. 그 후에 이제 1447년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권좌에 앉으면서 그 아들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빈치나 브라만테 등을 초청을 해가지고 밀라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군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의 중심이고 베르디 등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베르디는 출생은 로콘레라는 그 남쪽에 로콘레라는 곳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부세토로 진출을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밀라노에서 남쪽으로 부세토, 롱콜레가 보이죠. 그래서 1831년, 그러니까 18살 때 밀라노로 유학을 해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밀라노 음악원에 지원을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 피아노 공부가 제대로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낙방을 시켰는데, 지금은 저 밀라노 음악원이 베르디 음악원으로 이름이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디가 입학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따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원에는 입학을 못하니까 그 라스칼라에서 은퇴를 한 빈센초 라비냐 샤사라는 라비냐한테 사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오페라 작곡을 하는 그런 기법은 배우질 못하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대입법 교육만 받다가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 와서도 부세토에 가서는 음악학교 교장에 그 서거를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교장이 됐고 자기 후원자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딸이 나고 아들이 나는데 1년 차이로 다 죽게 됩니다. 또 아내도 1940년에 사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가까운 가족들 죽음을 사별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스칼라로 가서 밀라노로 가서 그 스칼라 극장에서 이제 작곡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저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스칼라 극장인데, 원래 그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라는 교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스칼라가 이제 그 패밀리 이름이에요.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 교회가 있던 자리에 이제 저 극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 당시는 밀라노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빛나는 극장이라는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베르디가 오베르타 1839년에 오베르토를 발표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 동안의 왕, 저건 아주 굉장히 실패를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나부코,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히브리 합창,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합창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오페라죠. 구약을 주제로 해가지고 바빌론과 이스라엘 국민들하고의 관계를 다룬 그런 거죠. 저게 이제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고 저걸로 이제 이래가지고 유명 인사가 됩니다. 곧이어서 제1차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이라는 오페라를 발표해서 그때 역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오페라를 작곡하려고 그러면은 극장 측하고 굉장한 여러 가지 대본 문제나 작곡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베르디가 발을 끊어버리고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가서 다시 스칼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897년 오텔로, 팔스탑 등 이래가지고 말기 작품들이 저 극장에서 초연이 됩니다. 그래서 쭉 파리, 나폴리, 러시아, 이집트 이런 데서 이제 쭉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862년에 마린스크 극장에서 운명의 힘이라는 걸 초연을 해서 히트를 치는데 5년 후에 그걸 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라스칼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르디가 밀라노를 떠난 지 24년 만에 다시 귀향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나머지 사망할 때까지 모든 작품을 다 라스칼라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오텔로, 팔스탑, 테데움 이렇게 되고 1897년에 두 번째 부인 스트레포니가 사망을 하고 그 4년 후에 밀라노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랑 호텔에서 베르디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가진 못했는데요. 롱콜레라고 생가입니다. 생가가 지금 좀 보이는 그 사진이 생가고 그 앞쪽에 지금 그늘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베르디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해서 김성우라는 분이 지은 세계의 음악 기행이라는 책에서 이 사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콜레라는 게 원래 도시였는데 나중에 그 뒤에 베르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예 그 도시 이름을 롱콜레 베르디라는 이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르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베르디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건 라스칼라 극장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하나 찍었고 요게 이제 바깥입니다. 입구 쪽입니다. 입구에 이제 국기가 걸려 있고 라스칼라 극장의 입구입니다. 요거는 베르디가 말년에 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모든 그 오페라가 다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내가지고 기증을 해서 음악가들의 휴식처라는 아주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건물을 짓고 음악가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와서 같이 자기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습니다. 그 음악가들 휴식처를 짓는데 거기에 베르디가 죽고 나서 거기에 묘소가 있고 첫째 부인도 거기가 있고 두 번째 부인도 있고 말년에 또 애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셋 다 같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르디의 묘소입니다. 여기 있고 요 근처에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말년의 애인까지 같이 사이좋게 묻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음악가들이 휴식처에서 바로 마주 보면 조그만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베르디의 동상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이 그 휴식처를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옆에서 휴식처에서 본 베르디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또 밀라노에 가시면은 꼭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 성당. 여기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이 성당의 식당의 벽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당의 입구인데요. 물론 이제 가서 바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미리 가기 전에 여기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20명 그룹으로 해서 15분씩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밀리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다빈치가 43세부터 46세 사이에 3년에 걸쳐서 그렸던 그림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 맞은편 벽에 몬토파르노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이제 그 처형되는 장면을 또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모조품을 밖에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진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 동상이 여기 이제 바로 스칼라 극장 앞에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서 나오면은 다빈치 동상이 있는데 아마 다빈치가 밀라노로 갈 때는 화가로서보다는 음악가로서 밀라노로 갔습니다. 음악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대 장치도 많이 하고 음악에 대한 이론도 많이 개발하고요. 또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류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빈치 외에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주도 잘하고 음악적인 이론도 많고 잘 알고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동상을 여기다 세우지 않았을까. 뭐 그건 저희 추측입니다만 바로 스칼라 극장 앞에 다빈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거기 스포르체스코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 작품입니다.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인데 마지막 피에타입니다. 그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4개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피에타는 23살 때 만든 거죠. 바티칸에 있는 그 젊게 생긴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있는 게.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말기 작품입니다. 말기에 3개의 피에타를 만드는데 다 미완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89세에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기 일주일 전까지 작업을 하던 피에타입니다. 모든 이제 얼굴 형태도 없고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예수를 마리아가 뒤에서 안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피에타고 론다니니라는 데서 발견이 돼가지고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면은 이것도 이제 꼭 한번 보셔야 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밀라노 근교에 가면 또 음악과 관련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만토바, 크레모나, 베르가모, 베로나 이 4개의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토바인데요. 리골레토, 이것도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유명한 오페라죠. 그죠? 그래서 이 리골레토라는 작품은 원래는 빅토르 위고가 원작인데 왕은 즐긴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프랑스 왕이었어요. 프랑스와 1세를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판적인 풍자를 하는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연을 금지를 당하게 된 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무대를 바꿔가지고 만토바로 바꾸고 그 리골레토도 이제 만토바에 있는 광대 하나를 모델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리골레토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골레토는 베르디의 중기 작품 중에 리골레토하고 잘 아시는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이게 이제 3대 중기 오페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오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가상적인 건데 실제로 그 오페라 나오는 집들을 지어뒀어요. 가상의 집이죠. 리고레트의 집이라는 걸 지어뒀고 또 스파라푸칠레라는 게 살인 청부업자인데 결국 이 살인 청부업자에 의해서 리고레타의 딸이 죽게 되죠. 그죠? 아주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가상적인 건데 그런 집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고레트의 무대가 곤차가 가문, 그때 그 만토바를 다스리던 가문이 곤차가 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치알레 오페라 공연장 이런 걸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만토바에서는 몬테베르디 이 근대 오페라의 창시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크레모나 출신인데 만토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궁정 비올라 주제를 하면서 빈첸조 곤차가 대공 아래에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1607년에 발표한 오르페오 신화를 주제로 한 거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오페라가 시작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크, 그 이어지는 바로크의 탄생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근대 음악의 방향을 확정한 음악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 몬테베르디가 만토바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토바 후작 부인 중에 이사벨라 테스테라는 그런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술 진흥책을 많이 써가지고 상당히 문화예술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사벨라 이 테스테는 다빈치가 자기의 초상화를 상당히 그려주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분명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기가 싫었던가 봐요. 결국은 마지막 그 완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빈치가.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했는데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 부인입니다. 본차가 궁전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궁전 앞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요게 이제 리고레티 집, 가상적인 거지만 저렇게 해서 리고레티 집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그 만토바로 정한 이유가 그 악명 높은 익살꾼 리고레타하고 유사한 그런 마르테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토바로 배경을 옮긴 이유가 저 이제 익살꾼 때문에 옮겼다는 이런 이제 기술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저렇게 많이 가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뜰에는 그 리골레토 모양을 한 저런 그 조형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같이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리골레토의 무대가 된 소르델로 광장. 항상 이제 저런 도시에 가면 광장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여러 가지 이제 모이는 무대도 되고 예술의 무대도 되고 그렇게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크레모나인데요. 스트라디바리라고도 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죠.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바이올린으로는 뭐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꼽히는 그런 바이올린인데 그 본고장이 크레모나입니다. 그거 아주 밀라노에서 가깝죠, 그죠? 가깝습니다. 바로 그 내려가면 크레모나가 만토바 가는 사이에 크레모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론콜레 부세토 베르디의 고향이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모나는 이게 이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제 그 원조인데 물론 그 전에 아마티라는 그 스승이 있었습니다만 1644년부터 1737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죠, 그죠? 살았는데 특히 1700년부터 1718년까지에 만든 바이올린이 최고품으로 꼽히는가 봐요. 아마 그때 뭐 기술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 나무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대가가 있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하고 주세페 구아르네리가 이 두 집안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아르네리가도 상당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파가니니가 이 제품을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는 바이올린이고 지금도 세계 대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제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바이올린들하고 뭐 그 당시에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게 잘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장면들, 바이올린 언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초상화도 있고 같이 이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국제현악기 제작 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세계 최고 전통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국제현악기 제작 학교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바이올린을 첼로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형물이 그 국제학교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르가모인데요. 베르가모는 도니제티라는 작곡가의 출생지죠.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도니제티는 제일 잘 알려 있는 걸로는 사랑의 묘약이죠, 그죠? 여기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 노래는 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죠, 그죠? 밀라노 동쪽으로 약 50km 정도 있는데 이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365m 언덕에 성곽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 구시가고요. 구시가는 치타 알타라 그러고 그 동남쪽 한 250m 지점에 그 후에 이제 새로 만든 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치타 마사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양쪽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그걸 서로 이제 바로 걸어서 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측에 위가 로신이고 아래가 벨리니 좌측이 도니제티인데요. 이 사람이 벨칸토 오페라의 3대 거인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도니제티가 여기 베르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가가
거기 가면은 생가가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어렸을 때는 오르간 연주자 시몬 마이란 사람한테서 이제 사사를 받고, 근데 저 사람이 빈고전주의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의 교육은 빈고전주의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볼로나로 유학을 해서 대입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830년에는 이 도니제티도 안나 볼레나, 이 천일의 앤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비였죠. 밀라노에서 대성공을 하고 2년 후 1832년에는 사랑의 묘약을 해서 이제 또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도 대성공을 하는데요. 1835년 람베르모의 루치아라는 오페라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파리에서 활약을 했는데 나중에 정신병이 발병됩니다.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뇌매독이었습니다. 그래서 1848년에 뇌매독으로 사망을 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저 집은 그 도니제티가 사망한 집입니다.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사망한 집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니제티 거기 가면 도니제티 박물관도 있고 도니제티 음악원, 도니제티 극장도 있고 그 앞에 기념비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저렇게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또 1년에 한 번씩 도니제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베르가모는 아닌데 라스칼라의 극장 가면은 그 안에 여러 음악가들의 그런 동상을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도니제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스칼라 극장 내에 있는 도니제티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산타마리아 마졸레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죽고 나서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되고 아래쪽이 그 교회 내부고 위쪽이 제가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전경인데요. 마테라 산타마리아 마졸레 교회의 전경인데 이 안에 도니제티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 어디 가나 이제 광장은 항상 그 센터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인데요.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카프레티카와 몬테기가 이 양쪽 집안에 그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가 봐요. 로미오 줄리엣하고 유사한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단테의 신곡인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써서 이제 아주 유명해지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희곡으로도 쓰고 또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구노란 사람은 오페라도 만들고 또 벨리니는 원래 그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해가지고 카프레티가와 몬테기가 내용적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로나는 밀라노에서 저기 동쪽으로, 그죠?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만토바하고는 비교적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로나는 북쪽에서 내려가면은 이제 입구가 되는가 봐요, 베로나가. 그래서 괴테가 이태리 기행기를, 아주 유명한 기행기죠, 그죠? 기행기 썼는데 그 기행기 시작이 지금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태리의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베로나부터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로나에는 오페라 축제가 있는데요. 1913년, 그러니까 베르디가 181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생 100주년 기념을 베로나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를 해가지고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1930년대가 되면 그 당시에 인류급 가수들이 다 출연을 합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 위에 있는 사진이 마리오 델 모나코입니다. 스테파노, 마리아 칼라스, 아래쪽이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 축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는 베로나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결국 베로나 출신 기업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무대는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입니다. 아레나 경기장인데요. 거의 2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이죠. 그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 중에 3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로마의 콜로세움,
유명하죠. 카푸아의 원형극장이 있고요. 베로나의 아레나.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한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고 또 그 공명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넓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전혀 마이크 쓰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경기장의 유명한 음악 축제가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음악 축제 기간은 아니었고 그때 아마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수리 중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경기장입니다. 그 앞에 이제 브라 광장, 경기장 앞이 브라 광장,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광장입니다. 여기서도 저기 만토마와 마찬가지로 로미오 줄리엣 집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있던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로미오 집도 만들고 줄리엣 집도 만들어 가지고 난간까지 만들었어요. 난간을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로미오 줄리엣이 서로 난간 위에 서가지고 아래에 있는 로미오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난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다 이제 가서 구경을 하고요. 또 요거는 줄리엣 그 동상을 꽃들에 만들었어요. 지금 저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저 하얗게 보이는 저게 이제 줄리엣의 동상인데요. 그 가슴을 만지면 영원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저 가슴을 하도 만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얗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은 영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리아 칼라스 그 소프라노 가수가 베로나로 시집을 와서 결혼해가지고 살던 집이 지금 뭐 기념관 아닙니다만 그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을 하는 바람에 거기 출신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가 와서 방문한 적이 있어가지고 광장에 단테의 동상도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